안녕하세요. 비옵고의 조스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항상 영상을 올릴 때 대본을 써서 떨리는 음색으로 그리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녹음을 하면서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화부터는 아무래도 바이브 코딩 시리즈를 만들려다 보니까 저 역시 바이브를 좀 타서 대본 준비 없이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무작정 촬영에 돌입을 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일하던 것을 혼자 할 수도 있게 된 것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바이브 코딩 열풍이 좀 많이 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스레드나 링크드인 같은 SNS를 보다 보면 혼자서 앱을 개발해서 출시했다고 홍보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분들이 꼭 개발자가 아니라 기획자이거나 디자이너이기도 했고 코딩을 처음 해보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이런 소식을 접하신 적 있으시겠죠? 이미 언론 보도에도 꽤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바이브 코딩뿐만 아니라 에이전트를 통해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혼자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예전에는 거대 조직에서 구현할 법한 일들을 꽤 적은 수의 인원으로 구현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목표하는 것을 구현하기 좀 더 쉬워졌다? 그리고 내가 저거 참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런 걸 만들면 개선이 될 것 같은데? 라고 상상하던 것들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바일 앱을 만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시리즈의 범위가 어떻게 되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거고 AI는 어떻게 설정할 건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리즈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이브 코딩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들어간 인앱 결제가 있는 iOS 앱을 하나 개발할 거고요. 그걸 심사받고 출시하는 과정, 그리고 수익금이 발생되면 확인하는 과정까지 모두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시리즈의 첫 번째 영상을 만나고 계신 거고요. 저는 이 시리즈를 한 6개 편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하고 있듯이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AI 설정을 하고 종료를 할 거고요. 다음 편에서는 인공지능 친화적인 프로젝트 요구사항 명세서를 작성할 겁니다. 그리고 이후 세 번째, 네 번째 영상에서는 엑스코드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인공지능과 함께 기능 구현하는 과정을 담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 영상에서는 앱스토어에 출시하는 과정, 심사를 제출하는 과정, 그리고 출시된 후 수익금을 확인하는 과정까지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하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 프로젝트입니다. 영문으로는 카인드 법이라는 프로젝트이고요. 한글로 표기해 보면 친절한 법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iOS 앱 개발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구조가 아주 단순하게 짜여 있다고 느끼시거나 초보자 코드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코딩을 처음 하신다거나 앱 개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싶어서 들어오신 분들은 여기 지금 폴더도 많고 소스 코드와 리소스 파일도 많아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엑스코드 프로젝트의 소스 코드를 하나도 사용 안 할 것이고요. 제로 투 원으로 처음 빔 프로젝트의 생성부터 바이브 코딩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 시리즈의 결과물이 나올 때쯤이면 이 정도 양의 소스 코드가 나온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카인드법이라는 프로젝트는 갈등의 언어를 공감의 언어로 바꾸는 비폭력 대화, MVC 기반의 화해 편지 앱입니다. 사용자가 겪는 관계 갈등을 단계별 질문으로 구조화하고 MVC 모델과 AI 제안으로 부드러운 화해 메시지를 만들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앱입니다. 이 앱을 만들었던 이유는 실제로 제가 가족 간의 다툼이 있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처제 부부와의 육아 문제로 언성을 높인 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손윗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랬었던 것인지 조금 강력하게 대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 직장 생활할 때는 동료들에게 또는 프로젝트 팀원들에게
대화할 때는 항상 친절하고 상냥하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편인데, 처제 부부에게 대화를 쏟아내고 나니까 꽤 많은 후회를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며칠간 대화가 없었는데 우연히 비폭력 대화라는 책을 읽게 되었었고, 이것을 기반해서 마음의 편지를 작성하고 관계를 풀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 혼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용해보면 어떨까 하고 만들었었습니다. 친절한이라는 의미의 카인드와 말과 행동을 나타내는 품사죠. 법의 합성어로 카인드 법이라고 이름을 지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앱은 제가 아마 올해 7월쯤 개발을 완료하고 출시는 안 했었습니다. 실행해서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에뮬레이터로 실행을 할게요. 네, 지금 스플래시 화면이 돌아가고 있고요. 이 스플래시 화면도 좀 이쁘지 않나요? 잠시 소스 코드를 보여드리면,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소스 코드를 띄워놓긴 했는데 꽤 복잡한 소스 코드고, 저거를 이미지로 만든 게 아니라 순수 소스 코드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구현을 해냈어요. 만약에 제가 혼자 코딩을 했다면 이런 일은 상상은 못했겠죠. 당연히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바이브 코딩으로 구현을 했고요. 이 앱의 첫 화면을 보면 어떤 갈등 관계가 있는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조금 주목해 봐야 될 게, 주목할 수 있게 제가 마우스 UT를 좀 키겠습니다. 이건 뭐지? 네, 다시 돌아와서 갈등 관계를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여기 친구 또는 동료를 선택할 수 있고, 넘겨보면은 배우자 또는 연인. 그리고 주목해야 될 게, 이렇게 파란색 버튼이면은 지금 일반 사용자가, 그러니까 무료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또 넘겨보면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로 전환을 해야지만 이것을 사용할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친구 또는 동료, 배우자 또는 연인은 무료로 풀려 있는 상태인 거고요. 부모님과 자녀, 형제, 자매, 시댁 또는 처가,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유료 사용자여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그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보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시작하게 되면 실제 있었던 일을 이제 작성할 수 있고요. 그냥 가나다로 적을게요. 가나다. 그리고 여기 조금 신경 썼던 게, 이 팁을 누르면 어떻게 작성해야 된다 작성 예시가 있고, 다음을 누르고 실제 감정을 선택할 수 있고, 또 다음을 누르고 감정의 계기에 대해서 또 작성을 하고, 가나다로 적을게요. 마찬가지로 팁도 볼 수 있고, 또 다음을 눌러서 자기 성찰. 그러니까 MVC 모델 그대로 한 건 아니고, 제가 실제 있었던 일을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한 단계를 더 넣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해서 욕구 하나다 해서 정리를 완료하기를 누르면은 이게 싹 정리가 돼요. 데이터들이, 그동안 입력된 데이터를 이 상태에서 다 가지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마음 편지 쓰러 가기 버튼을 누르면은 그 AI를 호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델도 선택할 수 있고, 이때는 이제 제미나이 2.5 프레시 모델을 썼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호출이 완료되면 인공지능으로 편지를 다 만들어서 여기 쫙 뿌려줍니다. 그래서 다시 제한받기를 누르면은 또 호출을 할 수 있는 거고, 더 부드럽게 하면은 또 플래그 값을 넣어서 더 부드럽게, 더 간결하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이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에 있는 이 메시지 내용들이 복사가 돼서 바로 카카오톡에 붙여넣거나 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포인트는 처음에 이제 관계 선택할 때 프로 사용자만이 할 수 있다는 거. 프로 사용자만이 부모님과 자녀, 형제, 자매, 시댁 또는 처가의 관계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이 관계에 따라서 질문 내용과 감정 내용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게 API 호출할 때마다 돈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앱 개발을 완료하고 출시를 안 했었어요. 근데 그 돈이 꽤 많이 듭니다. 그 호출되는 비용이 테스트하면서 몇십 번 호출 안 했었는데 막 몇천 원씩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파산할 확률이 높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출시를 안 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이거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일반 사용자, 그러니까 무료 사용자는 호출 한 번 제한을 걸고 유료 사용자라면은 호출 10번을 제한을 거는 걸로 해서 일단 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나 오해 소지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그 호출 횟수 제한을 건다는 거는 그 무료 사용자 한 번 호출 횟수 제한을 건다는 건 한 번 호출했다고 무조건 앞으로 못 쓰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요. 하루에 한 번 호출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료 사용자의 경우 하루에 10번 호출, 무료 사용자의 경우 하루에 한 번 호출. 그리고 아까 이거를 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 비활성화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유료 결제하게 하시라고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함께 구현하게 되고, 제가 지금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지금 이 화면을 보시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너무 겁을 먹으실까봐 사실 지금 조금 우려가 돼요. 근데 이게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많은 양의 소스 코드도 아니고 저 또한 혼자라고 하면 이 모든 소스 코드를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구현을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아마 두세 달은 걸려서 제가 이걸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만든 시간은 단 이틀입니다. 그것도 하루에 한 8시간 정도 작업을 했던 것 같고요. 시간으로 치면 한 16시간 정도 소요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달라졌죠. 프로젝트 소개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인공지능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래봤자 거창할 건 없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챗 GPT하고 제미나이를 사용하게 될 건데요. 챗 GPT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발성 질문, 그 다음에 제미나이로 뭔가 좀 안 풀린다, 그리고 제미나이가 뭔가 맥락이 꼬인 것 같은데 좀 바로잡는 답변을 듣고 싶다 할 때 챗 GPT한테 지금 물어보고 있고요. 순수 코딩은 제미나이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 작성은 또 챗 GPT로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보면 챗 GPT로는 기본 베이스로 문서 작성을 진행한다. 그리고 코딩은 제미나이로만 한다. 그런데 제미나이에서 뭔가 꼬인 것 같다거나 단발성 질문들은 제미나이를 혼돈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미나이에게 지속적으로 질문하지 않고 단발성은 챗GPT한테 다시 질문을 해서 정확한 답변을 얻어낸다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챗GPT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하게 설정을 할 건 없고요. 사실 여기 이제 프로필이죠. 프로필에 설정에 개인 맞춤 설정을 들어가면 맞춤형 지침, 뭐 나에 대해 알려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건 이제 설정을 하시면 이제 더 본인에게 맞는 답변이 나오긴 할 텐데 지금 저희가 하는 용도에서는 사실 이 챗GPT는 건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왜 들어있냐면 처음에는 이제 챗GPT로 했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넣어놨었고, 실제 세팅할 거는 제미나이를 세팅을 좀 해야 됩니다. 저의 이제 제미나이 세팅의 모든 포커싱은 다 iOS 프로그램에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 최근에는 그 멀티 플랫폼에 욕심이 좀 나서 여기 안드로이드 공부한 흔적들이 있는데 이 설정을 먼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좀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화면을 좀 키울게요. 예, 여기 설정 및 도움말을 보시면 개인별 맞춤 AI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여러 메뉴들이 있는데 너무 크였네요. 조금 줄일게요. 여기에서 이제 그 요청 사항을 추가할 수 있어요. 제미나이가 그 대답하기에 내가 뭘 더 요청하느냐, 저의 요구 사항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을 이제 추가할 수 있거든요. 이 밑에서부터 제가 하나씩 추가한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볼게요. 코드를 안내하거나 작성해 줄 때는 고등학생부터 초보 개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쉽고 상세하게 한 줄 한 줄 주석을 모두 함께 작성해 줘야 해. 왜냐하면 저도 그 iOS 프로그래밍의 완전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물론 전공을 하기도 했고, 하지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업으로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그냥 제가 감히 생각하건데 한 2주 정도 손 놓고 있으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완벽한 iOS 프로그래밍의 전문가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제미나이한테 이 주석을 좀 자세하게 작성시켜서 그것을 통해서 또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무리 바이브 코딩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출시가 끝이 아니잖아요. 출시는 사실 시작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뭐 마케팅도 해야 되고 고객의 피드백을 받으면은 그것을 기반으로 이제 유지 보수도 하셔야 될 거고 출시를 하고 나면은 오류가 나는 것도 이제 보이게 되실 거고 그러려면 결국에는 이 지식을 정립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당장 급하시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걸 따라해서 한번 출시하는 것을 목적에 두어 보시고 하지만 결국 나중에 운영하고 유지 보수하시는 데는 이거를 내가 딥하게 한 번은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것들은 이제 어디서 정립을 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최고 좋은 그 강의 사이트는 유데미인 것 같아요. 유데미에 이제 안젤라 유라는 이제 명강사도 있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유데미.com. 보통 강의를 할인을 많이 하기 때문에 12,000원에서 한 14,000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iOS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게 사실 요 부분 있잖아요. 이 강의가 iOS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최고의 강의예요. 그런데 지금이랑은 좀 안 맞아요. 이건 좀 옛날 거라서. 근데 옛날 이 iOS 프로그래밍의 원리부터 내가 좀 제대로 한번 학습을 하고 싶다. 시간을 두고 좀 학습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이거는 이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긴 했지만은 뭐 학교에서 배운 거, 그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배운 거, 직장을 다니면서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들이 있지만 요 강의를 한번 들어보니까 확실히 프로그래밍이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의 같은 경우는 목적 자체가 아예 프로그래밍을 모르는 사람부터 하게 시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도움을 받았던 강의는 이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최신 그 스위프트 UI로 프로젝트들을 이제 진행할 수 있었고 이것들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 개념이 정립이 돼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최신 그 강의다 보니까 이것을 기반으로 인공지능과 그 코딩, 바이브 코딩을 하는데 아주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딥하게 공부했던 건 이겁니다. 한 땀 한 땀 다 공부를 하고 저는 그 다음에 바이브 코딩을 시작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저랑 지금 똑같이 해보시려면 그 코딩에 대한 지식은 없는 상태로 그냥 단지 지금 맥북이 있다는 전제 하에 이 저랑 똑같은 프로젝트를 실행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그냥 똑같이 따라 하시면 아마 앱은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것을 지속하려면 학습은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역시 학습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요구사항을 넣어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위프트 UI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MVVM 패턴으로 구현해야 하며 베스트 프랙티스 코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프로그래밍 방식에는 이제 뭐 아키텍처라든지 그 구현 방식들이 있는데요. 이거 너무 지금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이미 해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고 나중에 엑스코드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 제가 폴더 구조를 설명하면서 이 MVVM 패턴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프랙티스 코드라는 거는 이건 역시 제가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충 만든 코드 말고 뭔가 이제 제대로 된 코드 누가 봐도 이 코드 정말 좋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코드로 줘라 라고 제가 요구사항을 한 거고요. 세 번째로 보면 프로그래밍 할 때는 컴플리션 핸들러 방식이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최신 동시성 프로그래밍 방식인
어싱크 어웨이 방식으로 코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라고 제가 작성을 해놨습니다. 요즘 애플에서 최근에 이제 애플에서 밀고 있는 그 동시성 프로그램이 그 어싱크랑 어웨이시에요. 근데 이제 바이브 코딩을 하시다 보면 자꾸 인공지능이 이 컴플리션 핸들러 방식, 그러니까 옛날 방식이죠. 이것을 코드로 이제 제시를 해요.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여기다 지정을 한 거죠. 이 방식이 아니라 어싱크 어웨이스로 줘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류 처리는 NS 에러로 시작하는 옛날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조금 더 현대화된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이 NS라는 게 이제 넥스트 스텝이거든요. 그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이제 쫓겨나서 만드는 회사가 넥스트 스텝인데 아무래도 그 iOS 프로그래밍 자체가 그 회사에서 개발한 오브젝티브 C 언어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코드가 다 이 NS가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옛날 방식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스위프트 UI를 기반으로 하고 오류를 처리하는 방식이 좀 현대화된 방식들이 있다 보니까 나는 이것은 안 쓰겠다. 좀 더 현대화된 방식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이제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주석이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이제 바이브 코딩을 하면 할수록 하나씩 더 추가하게 됐는데 제가 이게 고등학생 수준도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여기다 하나를 더 넣은 것 같아요. 코드 작성이 끝나면 폴더 구조부터 개별 파일의 역할 및 내용을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해 줘야 한다. 제가 고등학생 수준으로 설명을 해줘도 잘 못 알아들었었는지 이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해 줘야 한다고 적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중복으로 돼 있으면 또 어떨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없애진 않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거를 넣어둔 채로 코딩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조금 여기를 눌러서 볼게요. 그 다음에 모든 스위프트 UI 버튼은 반드시 버튼, 그 다음에 라벨 형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똑같이 이제 스위프트 UI로 코딩을 하더라도 그 버튼을 작성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코드를 얻어내다 보면 어느 때는 A 방식으로 하고 어느 때는 B 방식으로 하고 어느 때는 C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공부하기도 어렵고 이 통일이 안 되니까 그 코드를 볼 때 이제 가독성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지정을 해서 최소한 이제 버튼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현지화 규칙을 이제 작성해놨습니다. 그 앱스토어에 앱을 배포를 시도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본으로 175개국에 배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전체 국가에 배포를 하면 175개국에 배포가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국, 일본, 중국, 그 다음에 베트남,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이 정도는 항상 현지화를 해서 한 8개 국가는 항상 현지화를 해서 그 앱을 배포하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어로만 모든 코드를 다 그 텍스트를 작성해서 한국에만 배포를 하게 되면 시장이 너무 작잖아요. 최소 8개 국가는 본인들 그 국가에서 위치한 그 아이폰을 실행을 해서 자기의 언어로 이 앱을 사용해 볼 수 있게 그렇게 좀 제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런 현지화 규칙을 갖고 시작을 해야 된다. 라고 작성을 해놨습니다. 나중에 이제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엑스코드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를 실행하면 그 리소스 폴더에 이거를 두고 시작을 할 겁니다. 이것도 이제 설명이 더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일단은 똑같이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를 작성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있네요. 당신은 수익화 서비스를 발굴하는 최고의 기획자이자 마케터입니다. 사용자로부터 받은 아이디어 초안을 바탕으로 기가 막히도록 수익화 측면에서 좋은 성과를 낼 만한 아이디어로 정리하여 보고합니다. 이건 제가 아마 안 넣었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아마 프로그래밍 좀비님 강의를 들었었어요. 프로그래밍 좀비님 강의를 들었었는데 이 항목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어플을 만든다는 게 만들 수는 있어요. 바이브 코딩으로 진짜 만들 수는 있는데 저희가 목적으로 하는 거는 결국 수익화잖아요. 수익화를 하려면은 정말 어플 만드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어플을 만들어서 앱스토어에 제출을 해서 심사가 통과되고 그 175개국의
내가 개발한 앱이 쫙 뿌려진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모를 수가 있어요. 아무도 모른다는 건 아무도 다운로드를 안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운로드 받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중간중간 이 제미나이가 좀 껴들어서 알려줄 수 있게끔 이걸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대화가 길어져서 이전에 전달된 코드나 중요한 내용을 너가 잊어버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너가 먼저 나에게 원활한 다음 작업을 위해서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걸 적어놓긴 했는데 제안은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미나이로 이제 바이브 코딩을 하다 보면 대화가 길어지면 계속 똑같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번 새로운 채팅을 열어서 다시 시작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 포인트를 좀 알려달라고 제가 적어놨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 제가 학습을 위해서 적어놓은 건데요. 블로그 포스팅 건을 제한해야 하며 사용자는 나의 코드로부터 프로그래밍을 학습하고 있다. 코드를 안내하다가 스위프트 UI, iOS 카테고리에 맞는 프로그래밍 포스팅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제한하고 7,000자 분량의 포스팅을 작성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유의미한 그 프로그래밍 지식들이 있으면은 제가 블로그에 포스팅할 수 있게 좀 제안을 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주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를 제가 이 블로그죠. 여기에 앱 부분을 보시면은 제미나이가 알려준 내용들을 이렇게 글을 작성해 놓은 거예요. 제 어투에 맞게. 그 다음에 제가 한 번씩 분석을 해서, 물론 알려준 대로 그대로 갖다 붙인 건 아니고요. 제가 어느 정도 편집을 해가지고 작성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정립을 하고 나면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점점 자기한테 지식이 쌓이잖아요.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전문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일단 이 전체 제미나이를 처음 들어왔을 때, 다시 들어가 볼게요. 처음 들어왔을 때 이 하단에 있는 설정 및 도움말에서 개인별 맞춤의 AI 설정으로 일단 큰 틀의 제미나이를 이렇게 설정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설정할 거는 바로 이렇게 나 엑스코드 프로젝트를 시작할게, 이렇게 바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 기본 채팅을 사용하지를 않아요. 두 번째 설정할 거는 여기 보시면은 잼스라는 게 있거든요. 잼스 탐색하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제미나이에서 제공하는, 그러니까 그 자기의 목적에 맞도록 이런 잼스들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바이브 코딩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코딩 파트너를 선택을 하겠죠. 잼스 탐색하기에서 저는 이제 코딩 파트너를 사용할 거고, 이것에 4번을 만들어서 할 거예요. 4번. 이 코딩 파트너의 4번 만들기를 눌러보면 이 코딩 파트너는 이름은 이렇게 되고 설명은 어떻게 되고, 이 요청사항은 이렇게 제미나이에서 기본적으로 얘가 코딩 파트너로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사항을 기본으로 적어놨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을 이제 수정해서 작성을 하는 거죠. 제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건 제가 이렇게 두는 건데, 여기 마지막으로 했던 프로젝트를 아니구나. 여기 제미나이 항목을 보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코딩 파트너 요청사항. 이름은 예를 들어서 제가 카인드법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 카인드법 개발자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적어 놓을 거고, 이름에 이제 카인드법 개발자가 들어가겠죠. 설명도 iOS 앱을 함께 개발하는 공동 작업자 뭐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요청사항이에요. 요청사항에 이제 이 기본적인 것을 해도 이 제미나이가 잘 안내를 해주지만은 저는 이렇게 좀 딥하게 작성을 해놨습니다.
요 위에 부분, 목적, 목표, 전체적인 방향, 이거는 기본으로 아까 그 웹브라우저에서 보셨던 대로 기본으로 작성되어 있는 거고요. 단계별 지침, 단계별 지침까지가 기본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 같고, 규칙을 제가 새로 정했어요. 코드를 수정할 때 중간에 동일한 코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최종 반영본으로 초보 개발자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세한 주석과 함께 전체 코드를 줘야 된다. 이런 거는 이제 코드가 나오면은 일부분만 주면 그거를 또 찾아서 수정해야 되다 보니까 저는 항상 전체 코드를 받아요. 그래서 그거를 복사해서 바로 그 파일에다 붙여놓으면은 오류 없는 파일이 이제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제가 작업을 하면서 하나 다 추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역할도 아까 그 전체 그 제미나이 설정에서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게 좀 잘 안 먹는 것 같아서 이 잼스에다가 한 번 더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 입력한 상태에서 저는 진행을 한다. 그래서 잼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는 여기다 카인드북 개발자라고 입력을 하고 iOS 앱 개발을 위한 동반자 뭐 이렇게 작성을 하고 아까 제가 그 업노트에다 작성을 해놨던 요청사항을 여기다가 이거 다 지우고 붙여넣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다 들어가게 되겠죠. 이건 지워야겠죠. 그래서 이 목적부터 시작해서 이거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정을 하고 여기 보면 지식 항목이 있어요. 저는 지식 항목을 PRD를 작성한 다음에 그 문서를 여기다가 파일 업로드해서 붙여넣습니다. 네, 프로젝트 요구사항 명세서, 그러니까 PRD죠. PRD 작성은 다음 화에서 이어서 작성을 할 거고요. 오늘 영상 내용은 여기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아마 조금 긴 영상이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끝까지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아마 10%도 안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는 GPT래. 제미나이 2.5 프로를 기준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곧 그 3.0이 나올 겁니다. 이미 지금 오늘이 10월 26일인데 일부 사용자에게 베타 배포됐다는 그 언론 보도도 있고 그 구글 CEO죠. 순다 피차이가 올해 안에 3.0이 출시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도 있어서 아마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바이브 코딩 방식도 또 한 번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챗GPT4 옴니죠. 챗GPT4 5로 하다가 한번 바꿨고 챗GPT 4.5로 하다가 한번 바꿨고 그 다음에 제미나이 2.5 프로가 나오면서 이걸로 지금 자리매김해서 계속 이어오고 있었는데 챗GPT 5가 나왔을 때 코딩은 안 바꿨습니다. 이제 문서 작성만 GPT 5로 바꿨고 그런데 지금 이제 제미나이 3.0이 나오는 겁니다. 또 얼마나 발전을 했을지 제가 지금도 이렇게 지금 이 영상은 제가 설명을 드리느냐고 장황했지만 간단하게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는 게 얼마나 더 간단해질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그 과정을 한번 같이 겪으시면서 이렇게 혼자 일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리고 나도 저것에 한번 도전해볼까? 요즘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런 것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이 내용을 이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